김지우는 서울 국립묘지 한가운데 서 있었다. 비가 잔잔히 내리던 오후, 그는 아내 한은서를 추모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인사들과 함께 있었다. 언론은 사고 소식을 떠들썩하게 다뤘고, 바다에 휩쓸린 배에서 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하지만 경찰과 해양당국은 실종을 사망으로 종결했고, 장례는 그렇게 치러졌다. 사업가로서 사회적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잃었고, 결국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행사가 끝나갈 즈음 군중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모든 소음을 가로질러 지훈의 귀에 꽂혔다. 아이는 단호한 어조로 은서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거나 고개를 저었지만 지훈은 이상하게 그 말에 시선이 끌렸다. 아이의 이름은 이소연이었다. 11살에 불과한 그녀는 보호자도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아이라고 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도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은서가 물에서 끌려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 피투성이었지만 분명 살아있었으며 낯선 남자들이 은서를 차량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지훈은 차가운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아내는 제주 해상에서 사라졌다. 수색팀은 수주일 동안 바다를 뒤졌지만 끝내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그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뒤집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서의 특징까지 언급했다. 왼팔에 길게 남은 흉터, 항암 치료 후 자른 짧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서가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다. 아무도 모를 디테일이었기 때문이다. 흉터는 대학 시절 은서가 시위 도중 유리창에 부딪혀 생긴 것이고, 짧은 머리는 병을 이겨내며 당당하게 지켜낸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지훈을 짓눌렀다. 아이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며 또렷이 설명을 이어갔다. 낯선 남자 중에는 기계팔을 한 사람이 있었고 지시를 내리며 은서를 끌고 갔다고 했다. 그 묘사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장난이나 상상이라고 치부하기 힘들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지훈은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은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희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년간 애써 봉인해온 절망을 다시 열어젖히는 일이었다. 아이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무너진 균형을 완전히 흔들었다. 은서가 늘 지니고 다니던 금빛 목걸이 ENJ 이니셜이 새겨진 그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맞춘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었고 언론에도 공개된 적 없는 비밀이었다. 그 사실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 수 있었단 말인가? 지우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사람들의 발걸음,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 심지어 보좌진의 재촉도 희미해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소연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른들이 외면한 진실을 껴안고 혼자 버텨온 아픔이 있었다. 그 순간 소연은 낡은 후드 주머니에서 한 손수건을 꺼냈다. 빗물에 젖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수놓인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은서. 아이는 그 손수건을 지훈에게 건넸다. 손끝에 닿는 순간 지훈은 가슴 깊숙이 묻어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손수건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은 흔들렸다. 은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장소를 말했다. 부산의 오래된 창고 근처에서 그 차량을 보았다고. 그곳이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아이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행사를 마무리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지훈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수건을 꼭 쥔 채 떠오르는 기억에 휩싸였다. 은서가 웃던 모습, 함께 보낸 시간들, 그가 끝내 떠나보내야 했던 지난날의 고통,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이날, 지훈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아이를 허황되다고 했고 경찰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진실을 밝히는 일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껏 쌓아온 부와 권력, 모든 자원이 동원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소연에게 이름을 물었고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끝내 들어준 건 이 순간뿐이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아이의 말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리라.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움 대신 새로운 힘으로 움직였다. 장래의 날이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서를 되찾기 위한 시작이었다. 김지훈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손수건을 놓지 못했다. 낡은 천조각 하나가 무너진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단순한 소문이라면 애써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은서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렬하게 던져주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그 밤, 그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이는 박민재였다. 민재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보안 회사를 운영하며 지훈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사람이었다. 지훈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단 한 문장, 도와줘야겠다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전했다.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아이가 말한 부산의 창고 위치를 알아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부산에 내려갔다. 지훈은 언론과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러온 희망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민재는 이미 현장 근처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고했다. 창고는 수년째 폐업한 수산업체의 소유였으나 최근 몇 달 동안 야간에 차량 출입이 잦았다는 사실이 있었다. 주변 상인들도 어렴풋이 검은색 펜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긴장과 두려움을 삼켰다. 만약 은서가 그곳에 있었다면 왜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을까?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다. 그날 밤 민재는 소연이 건넨 손수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검토했다. 손수건이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다. 바느질된 이름, 빛바랜 실밥 하나하나가 은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소연이 서울의 작은 쉼터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훈은 직접 찾아갔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에게 부산 창고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세하게 설명했다. 밤늦게 트럭이 멈췄고 사람들이 은서를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담벼락 틈에서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날 본 은서의 얼굴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순간 깨달았다. 세상이 외면한 이 아이의 말만이 자신을 은서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왜 이제야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고 어른들은 믿어주지 않았다고. 경찰도 복지사도 누구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 속에서 지훈의 얼굴을 본 순간 바로 이 사람이라면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 대답에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만과 무관심 속에 소외된 아이가 끝내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민재와 다시 만났다. 그는 소연이 말한 구체적인 위치와 상황을 전달했고 민재는 즉시 팀을 꾸리기로 했다. 오랫동안 군과 정보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민재는 주변 인맥을 활용해 조용히 인력을 모았다. 공식적인 수사가 아닌 만큼 모든 것은 은밀히 진행해야 했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에 쥔 손수건이 마치 은서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그가 다시 믿기 시작한 순간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만약 모든 것이 아이의 착각이라면 그는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희망이 두려움을 앞질렀다. 며칠 뒤 소연은 지훈의 차에 올랐다. 아이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지훈은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날 밤 본 것을 가감없이 말해달라고.
소연은 부산 항구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수산 창고, 녹슨 간판 아래 트럭이 서 있던 자리, 철조망 사이로 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해냈다. 지훈은 그 설명을 들으며 손에 지도를 쥔 채 표시를 남겼다. 민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드론을 이용해 상공에서 촬영했고 야간 열화상 장비로 내부의 움직임을 탐지했다. 창고는 겉으로는 폐허 같았지만 안쪽에서는 확실히 인적이 드나들고 있었다. 지훈은 보고를 받으며 점점 확신을 굳혔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서재에 앉아 은서의 사진을 꺼내 놓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했다. 만약 은서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되찾겠다고. 그 결심은 사업가로서의 계산도 사회적 체면도 모두 뛰어넘는 것이었다. 소연은 조용히 그 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종이에 그린 것은 은서의 얼굴이었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그린 선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다. 지훈은 그 그림을 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저런 얼굴을 그릴 수 있을 리 없었다. 지훈은 다음 날 아침 민재와 최종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 창고를 정밀하게 탐사하고 은서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다. 소연의 증언과 손수건, 그리고 최근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모든 단서는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알았다.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살아있다는 희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실이 되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열어준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은서를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되었다. 그 믿음은 무겁고도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박민재는 준비를 마치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훈은 멀리서 기다리며 보고를 기다렸고 민재는 신중하게 건물의 출입 동선을 점검했다. 창고는 겉으로는 오래전 문 닫은 수산업체의 흔적 그대로였으나 가까이서 본 민재는 다른 점을 발견했다.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이 최근에 교체된 흔적이 있었고 철제 자물쇠는 새 것으로 달려 있었다. 사람의 흔적이 뚜렷했다. 민재는 야간을 기다렸다. 깊은 시간이 지나자 그는 틈을 찾아 내부에 잠입했다. 한쪽 벽에 최근 설치된 듯한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안쪽은 외부와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 있었다. 바닥에는 달아 빠진 매트리스와 의료용 기구 흔적, 버려진 주사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래 머무른 흔적이었다. 방의 구석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HE. 분명 은서의 이름이었다. 민재는 사진을 찍어 즉시 지훈에게 전송했다. 지훈은 화면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은서가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지훈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손으로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분명히 살아있었던 흔적을 남긴 것이다. 민재는 방 안을 더 살폈다. 모서리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있었고 옆에는 찢어진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곱고 매끄러운 감촉이 남아있는 파란빛의 스카프 조각이었다. 지훈은 그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확신했다. 그것은 은서가 자주 하던 스카프의 일부였다. 특별한 날이면 꼭 메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지훈은 손을 떨며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다시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민재에게 더 철저한 감시와 조사 준비를 부탁했다. 창고 주변의 차량 이동, 사람들의 출입, 모든 걸 기록해야 했다. 며칠 동안 팀은 번갈아가며 그곳을 관찰했다. 낮에는 인기척이 드물었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다. 검은색 차량이 규칙적으로 들어왔고 한두 명의 남자가 짐을 나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들의 옷차림에는 어떠한 표식도 없었지만 태도와 행동은 군인처럼 규칙적이었다. 지훈은 그 영상을 보면서 소연의 말을 떠올렸다. 은서를 끌고 간 사람들 중 한 명이 기계팔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영상 속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나 행동 패턴에서 뭔가 특이한 인물이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아이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연은 서울에 남아 있었지만 지훈은 주기적으로 그녀를 찾아가 소식을 전했다. 아이는 매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는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지훈은 그 말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그는 재벌가의 대표로서 돈과 권력에 기대 살아왔지만 지금은 단순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오직 아내를 되찾고자 했다. 민재는 조사 도중 몇 가지 기록을 확보했다. 창고 주변 CCTV 일부가 의도적으로 꺼져 있었고 시청 자료 보관소에서 해당 구역의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더 큰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뚜렷해졌다. 지훈은 그 보고를 받으며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은서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를 마주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다 잡혀간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은서의 이름이 새겨진 벽 사진을 프린트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글씨는 서툴고 힘겨웠지만 분명 그녀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할지 알았지만 동시에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소연은 어느 날 지훈에게 작은 그림을 건넸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서린 은서의 얼굴이 있었다. 아이는 다시 말했다. 자신이 본 장면은 결코 꿈이나 착각이 아니었다고. 지훈은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창고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금하고 통제하는 시설로 쓰이고 있었다. 의료 흔적과 남겨진 피, 벽에 새겨진 이름이 그 증거였다. 은서는 여기서 살아 있었고 최근까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훈은 마음을 굳혔다.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다. 아내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아이가 지켜온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는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 순간부터 지훈의 삶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섰다. 은서가 남긴 흔적은 그에게 의무와 사명을 안겼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한 기업인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한 진실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길의 시작은 부산의 낡은 창고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작은 흔적이 지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김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부산 창고에서 발견된 흔적은 충분히 명확했다. 한은서가 이곳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다음 단계는 분명했다. 그는 박민재와 함께 본격적인 구출 작전에 나서기로 했다. 민재는 이미 몇 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모았다. 과거 군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이들이었고 지금은 민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말없이 상황을 이해했고 은서를 되찾기 위한 일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공유했다. 지훈은 자금과 장비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해 팀을 지원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인천 외곽의 창고로 이어지는 차량 이동을 추적했다. 부산에서 움직임이 줄어든 후 차량은 주로 인천 항만 근처의 낡은 물류 창고를 드나들고 있었다. 민재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과 내부 구조를 분석하며 계획을 세웠다. 내부에는 경비 인력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 창고로 위장되어 있었다. 지훈은 두려움과 긴장을 숨길 수 없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이번에는 은서를 직접 만나야 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증거나 단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아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작전은 밤에 시작됐다. 팀은 은밀하게 접근해 내부의 감시를 피해 들어갔다. 좁은 복도를 따라가자 은서를 지키는 2명의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움직였지만 민재와 동료들의 신속한 대응에 제압당했다. 지훈은 안쪽으로 향했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지훈은 의자에 묶여있던 은서를 보았다. 눈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단지 떨리는 숨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입술이 움직였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말이 전해졌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신호를 보냈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왼팔은 인공위수였다. 소연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냉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지훈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라 더 큰 진실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가진 임무는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암시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분이었다.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더 이상 아내를 가둘 수 없다고. 은서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지만 남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총을 꺼내들었다.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 민재와 동료들은 무기를 겨누며 맞섰다.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짧은 순간 소연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은서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희망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기억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서를 데려가야 한다고. 민재가 먼저 움직였다. 동료와 함께 남자의 방심을 노려 강하게 제압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는 인공팔로 반격했지만 결국 민재의 기술에 무너졌다. 그의 의수에서 기계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사이 지훈은 은서의 결박을 풀었다. 은서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살아 있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남은 힘을 짜내며 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을 잡아온 세력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망이었다고. 인천의 창고는 단지 이미지 수용소일 뿐 더 큰 조직이 뒤에 있다고. 지훈은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제 단순히 아내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협하는 어둠과 맞서야 하는 길이 열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은서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팀은 은서를 보호하며 창고를 빠져나왔다.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고 서둘러 은서를 태웠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일 수도, 조직의 추격자일 수도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은서는 지친 숨결 속에서도 다시 말했다. 자신을 납치했던 세력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운과 금융, 보안업계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그리고 자신이 모았던 자료들이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열쇠였다고. 그렇기에 그들은 죽음 대신 감금을 선택했고 끝내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라고. 지우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로 끝낼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은서를 되찾은 지금부터 그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민재와 눈빛을 교환했다. 민재 역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제 이 싸움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사회 전체가 외면해온 거대한 범죄와 맞서는 일이 되었다. 차량은 인천을 빠져나가 서울로 향했다. 은서는 아직 약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아내와 다시 함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더해졌다. 구출은 시작일 뿐이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한은서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은 쇠약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녀는 남편과 박민재 앞에서 차분히 입을 열었다. 자신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추적했던 자료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증거였다고 했다. 그 조직은 해운회사와 물류기업, 금융권까지 얽혀 있으며 인신매매와 자금 세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적 범죄망이었다. 은서는 언론에 공개하기 직전 배를 타고 제보자를 만나러 가던 길에 공격을 받았다. 바다에서 살아남았으나 곧바로 붙잡혀 끌려갔고 그 뒤로는 감금과 고문, 협박 속에서 증거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아야 했다. 지훈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후회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가 홀로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결심했다. 은서가 가진 자료를 반드시 되찾아 세상에 공개하리라. 민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며칠 뒤 은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단서를 추적하던 중 지훈은 또 다른 인물을 알게 되었다. 이름은 최나영. 해외 특파원 출신의 언론인이었는데 1년 전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블랙 트라이앵글에 의해 납치되어 은서와 같은 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다. 구출 작전 중 확보한 정보를 통해 그녀의 행방이 드러났고
민재의 팀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성공했다. 나영은 탈출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이 취재하다가 파헤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운사와 정치권이 결탁하여 불법 차금을 세탁하고 난민과 여성들을 상품처럼 다루며 해외로 밀반출하는 구조가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그녀는 생생한 경험과 함께 기록했던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언론은 충격에 빠졌고 방송은 전국으로 송출됐다. 보도 직후 한국 사회는 큰 파문에 휩싸였다. 뉴스 채널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정치권과 기업들은 급속도로 방어 태세를 갖췄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SNS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번져나갔고 국제 언론도 앞다투어 보도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은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이 감금되었을 때 들었던 대화와 소문에 따르면 인천의 창고나 부산의 시설은 단순한 위장처에 불과했다. 더 거대한 중심이 한국과 해외를 잇는 구조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일부 파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파일들이야말로 블랙 트라이앵글을 뿌리째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고 했다. 지우는 은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를 강화했다. 민재의 팀이 교대로 집 주변을 지켰고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채널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협박 메시지가 도착했고 보이지 않는 감시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정리했다. 지훈은 그런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결정적인 계기는 나영이 언론에 공개한 인터뷰였다. 그녀는 자신이 구출될 때 확보한 작은 드라이브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거래 내역, 비밀 회의의 녹음 파일, 그리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유력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은서를 되찾은 일은 시작일 뿐이었고 이 싸움은 이제 전 세계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다. 처음 소연이 건넸을 때는 단순한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정의를 향한 불씨로 변해 있었다. 한편 소연은 여전히 지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거듭 말하며 어른들이 놓친 진실을 증언했다. 지훈은 아이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싸움의 불씨를 지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결국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언론의 보도와 나영의 증언으로 거대한 스캔들이 터져나왔고 정치권은 큰 혼란에 빠졌다. 지훈은 아내와 함께 회의장 밖에서 그 소식을 지켜보며 결심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은서가 지켜온 진실을 끝까지 드러내는 것이었다. 은서는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원고를 작성했다. 그녀가 준비한 글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외면했던 어둠을 직시하게 만드는 선언문이었다. 지훈은 그 글을 읽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지 범죄 집단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블랙 트라이앵글의 존재가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아내가 살아 돌아왔고 그녀의 목소리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은서와 민재, 나영, 그리고 소연이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은서의 증언과 최나영의 폭로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블랙 트라이앵글의 뿌리를 뽑아내기엔 부족했다. 자료 일부가 공개되면서 조직은 움찔했지만 동시에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지훈은 아내를 되찾은 순간부터 이미 이 길을 예상했다. 단순히 구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중심을 드러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은서와 나영,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이 언제든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박민재는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다. 대전 외곽의 지하시설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기록 보관소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버와 통신 장비가 집결된 중심 거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암호화된 신호가 반복적으로 이곳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고 최근 몇 주간 차량과 인원의 출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확인됐다. 민재는 여기가 바로 블랙 트라이앵글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지훈은 곧바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탐색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은서와 나영이 지켜온 진실을 더 이상 은밀한 문서로만 남겨둘 수는 없었다. 세상이 직접 보아야 했다. 작전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민재와 그의 팀은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서버실 위치를 파악했다. 해킹 전문가와 영상 송출팀까지 합류해 계획은 구체화됐다. 지훈은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이미 모든 위험을 감수했고 이제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재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받아들였다. 밤이 깊은 시각, 팀은 지하 환기구를 통해 조용히 시설에 진입했다. 내부는 생각보다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재의 치밀한 사전 준비 덕분에 감시 장비와 경비원 동선은 이미 파악된 상태였다. 팀은 최소한의 충돌로 서버실까지 도달했다. 그곳에는 수백 대의 서버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준비해온 장치를 연결했다. 자료는 순식간에 추출되었고 동시에 전 세계 네트워크로 생중계될 준비가 이루어졌다. 은서가 집에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다. 자신이 모두 빼앗겼던 증거들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계좌, 계약서, 가짜 여권, 피해자 명단까지 방대한 정보가 차례로 드러났다.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서버실에 울려 퍼졌다. 차가운 미소를 지닌 노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양복 차림에 여유로운 태도로 걸어왔다. 이름은 백현우, 한때 국가정보기관의 요직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리스크 관리인이라고 소개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가 이곳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백현우는 차분히 말했다. 데이터 몇 개 공개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시스템은 더 거대하고 사람들은 결국 진실보다 안정을 택할 거라고.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준비한 장치를 눌러 전송을 시작했다. 수많은 화면에 블랙 트라이앵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얼굴, 거래 내역, 은닉 계좌, 가담한 인물들의 이름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백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진실을 드러냈으니 이제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세상은 잠시 흥분하겠지만 곧 잊히고 그 사이에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그러나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화면에 떠오르는 자료만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민재와 팀은 백현우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곧 혼란 속의 모습을 감췄다. 준비된 경비들이 몰려들며 교전이 벌어졌고 팀은 퇴로를 향해 이동했다. 폭발음과 총성이 뒤섞였지만 그들은 끝내 장치를 지켜냈다. 마지막 순간에도 송출은 계속 이어졌고 자료는 이미 전 세계로 흘러갔다. 지하시설을 벗어난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한 것은 하나였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흘러나갔다. 서울의 집에서 은서는 송출되는 화면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본 것이다. 옆에서 지훈은 묵묵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전 세계 방송이 동시에 보도했고 SNS는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다. 정치권과 재계는 혼란에 빠졌다. 지훈은 모든 것을 예상했지만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단순한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블랙 트라이앵글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어두운 이익이 얽힌 괴물이었다.
백현우가 남긴 말처럼 반격은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지훈과 은서, 그리고 그들의 곁에 선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세상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되었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새로운 불길로 번져갔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블랙 트라이앵글의 실체가 폭로된 이후 사회 전체가 경랑에 휩싸였고 이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김지훈은 한은서와 함께 국회 앞에 섰다. 은서는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굳은 의지로 이 자리에 나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사명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청문회의 첫 순서는 은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블랙 트라이앵글의 실체를 추적했고 왜 그들이 자신을 노렸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직이 해운과 금융, 정치권까지 깊숙이 뻗어 있음을 밝히며 자신이 겪은 감금과 위협을 그대로 전했다. 방청석은 숨죽인 채 이야기를 들었고 의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증언대에 선 사람은 지훈이었다. 그는 사업가로서 오랫동안 그들의 움직임을 의심하지 못한 책임을 고백하며 은서를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설명했다. 자신이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싸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한 아이의 증언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소연이 증언대에 올랐다. 나이 15의 소녀는 작은 책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녀는 5해 전 10살이 되던 해에 바닷가에서 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물에서 건져 올려진 한 여인이 낯선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국회 앞에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소연은 자신이 왜 이제야 말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사에게 말했을 때도 경찰에게 전했을 때도 모두 거짓말이라며 무시당했다. 그러나 신문 속에서 김지훈의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이 본 장면이 진짜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은 침묵으로 무거워졌다. 한 의원이 물었다.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하려 했느냐고.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자신이 침묵하면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세상이 자신 같은 아이들을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은서가 자신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그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소녀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가 외면해온 목소리,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절규였다.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다.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같은 문구가 빠르게 퍼졌다. 시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가 외면한 작은 증언들이 모여 거대한 목소리가 되었다. 언론은 소연을 보이지 않던 아이에서 세상을 움직인 증언자라 부르며 연일 보도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블랙 트라이앵글과 관련된 기업과 정치인들을 전면 조사하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 이상 은폐나 지연은 불가능했다. 국민적 분노와 국제적 시선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소연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다. 이 모든 싸움은 결국 그녀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이가 거대한 어둠을 드러내는 불씨가 된 것이다. 그는 은서와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어떤 위협이 와도 이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증언이 세상에 공개됨으로써 소연 역시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블랙 트라이앵글은 뿌리가 깊었고 그들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청문회장 밖에서 지훈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민재에게 시선을 보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대비를 시작했음을 알렸다. 그날 밤 서울 곳곳에서는 촛불이 켜졌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쳤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시위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더 이상 은밀히 움직일 수 없었다. 세상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지훈의 집 근처에서 정체 모를 차량이 발견되었다. 보안팀은 즉각 대응했지만 차 안은 비어 있었다. 단지 의도적으로 껴둔 듯한 쪽지만이 있었다. 아이를 지켜낼 수 있겠나? 짧은 문장은 냉혹한 경고였다. 지훈은 종이를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은서와 민재, 나영,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 있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흔든 지금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다. 아이의 증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세상은 소란스러웠다. 블랙 트라이앵글의 실체가 드러나자 정치권은 연일 비상회의를 열었고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자료와 증언을 보도했다. 기업인과 정치인, 해외 네트워크까지 얽혀있던 이름들이 공개되자 사회 전반이 흔들렸다. 몇몇은 구속되었고 일부는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 백현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흔적을 지운 듯 사라졌다. 김지훈은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은서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과 기자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결되었다. 한은서는 여전히 치료와 회복이 필요했지만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앉아 자신이 겪은 일을 세세히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침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은 물결처럼 이어졌다. 이소연 역시 그 물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기자들과 활동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훈과 은서가 곁에 있었다. 그들은 소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경험했다. 학교에 돌아가지 못한 시간은 길었지만 그녀는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동시에 자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이어갔다. 국회는 특별청문회를 넘어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관련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곳곳에서 방해와 은폐가 이어졌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얽힌 복잡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매주 도심에선 촛불이 켜졌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청년과 노인, 학생과 직장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SNS에는 수많은 경험담과 지지의 말들이 쏟아졌다. 세계 각국에서도 연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훈은 어느 날 밤 은서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낸 것은 시작일 뿐이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거라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내와 소연,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국제기자회견이 열렸다. 무대에는 은서와 나영, 그리고 소연이 나란히 섰다. 그들은 각각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은서는 자신이 감금당하며 겪은 고통을, 나영은 언론인으로서 취재 과정에서 본 구조적 부패를, 소연은 아이의 눈으로 본 은서의 절규를 전했다. 기자회견장은 침묵 속에 가득 찼고 곧 이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둠은 움직이고 있었다. 백현우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그의 이름은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지만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 반격할 것이라 두려워했다. 지훈 역시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숨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세상 앞에 드러내고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은 교과서에도 실렸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블랙 트라이앵글 사건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고 시민사회는 더 이상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서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사회운동가로 나서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지훈은 자신의 기업 자금을 활용해 인권재단을 세웠다. 소연은 학교와 활동을 병행하며 청소년 인권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가을 저녁, 지우는 집 정원에서 소연과 마주 앉아 있었다. 소연은 숙제를 하다가 문득 물었다. 이 싸움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끝나는지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소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은서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그녀는 기록 속에 이렇게 남겼다. 진실은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러나 누군가 끝내 침묵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한다.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의 눈빛이 되어야 한다. 이튿날 뉴스에서는 국제연합이 블랙 트라이앵글과 같은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은 그 선두에 섰고 은서와 지훈 그리고 소연은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 긴 싸움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아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세상은 작은 증언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다. 정의는 언제나 느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목소리라도 외면하지 않는 순간 세상은 달라진다. 그것이 이 싸움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을 따라오며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은 때로 위협받고 정의는 종종 더디게 오지만 결국 멈추지 않는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지켜낼 수 있고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책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과 마음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세상 속에 숨어있는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함께 나누며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큰 발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